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일찍 결혼해서 내년쯤에 아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이혼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항상 중립이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시어머니보다 이런 뻔한 문제에 중립기어를 박는 남편이 더 얄미웠죠. 하지만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잘하는 것을 보며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도 제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니까 남편도 제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작 좀 그렇게 하지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남편이 진작에 제 편을 들었더라면 시어머니와 제가 감정이 덜 상했을 테니까요. 남편이 자기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얄미워 보여요. 자기 잘못은 아는지 퇴근해서 집안일 다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덜 미워 보이긴 합니다. 2년 전부터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함부로 나불대는 그 시어머니의 입은 어쩔 수 없었죠. 그 전보다는 훨씬 얌전해지긴 했지만 가끔씩 나오는 시어머니의 망언은 통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심했거든요. 처음 몇 년간은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런 마인드로, 저런 입버릇으로 어떻게 살아남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에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하면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 입장을 번갈아가며 얘기를 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저 혼자만 기분 나빠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에 남편에게 강력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제가 그렇게 성격이 유하지는 못해요. 누가 저에게 이유 없이 못되게 굴면 저는 2배로 못되게 구는 성격이에요. 남편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더라도 대충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엄마가 못된 사람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고 마음씨 넓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성격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더 심했으니까 남편의 그런 유한 성격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좀 까칠한 성격이지만 처음에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성격을 초반부터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시댁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착한 척을 했습니다. 참 안 어울리는 짓을 했던 것인데 시어머니 보기에는 저의 가식이 저의 본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끊고 사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은가 싶었어요. 대충 눈치로 알게 된 것인데 시어머니가 워낙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보니 시아버지가 외면하고 사시는 거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시아버지는 모른 체를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려도 소용없는 사람이니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외면해버린 거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못되게 굴 때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좀 보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세부적으로 갈궈주시고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신행 다녀와서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디 있니?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능력도 좋고 안 그래? 그러니 넌 남편을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 머리 별로 안 좋아요. 학창시절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해서 지방대 졸업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자격증 따고 해서 지금 중견기업 다니고 있어요. 성실함은 정말 인정해줄 만하죠.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머리가 좋거나 명문대를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너무 존경스러워서 시댁에까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1등 신랑감은 아닙니다. 그런 1등 신랑감이더라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시어머니이면 잘하려고 하다가도 잘할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말을 듣고 저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네 하고 말았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말을 길게 하셨는데 요지는 네 능력으로 저런 남편 못 얻었을 테니까 너는 복 받은 줄 알고 나랑 내 아들에게 잘해라. 이거였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그랬어? 하고 말더라고요. 아들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이 시댁 가까이 살아요. 시댁에서 자주 뵙는 분이거든요. 시이모님은 이모부님 돌아가셨고 자식들 모두 출가해서 혼자 지내는 분이세요. 주말에 저 혼자 시댁에 갔는데 이모님과 시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깎아내리고 남편을 추켜 세우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 같았어요. 친척들 모두가 결혼식에서 남편이 너무 아깝다고 했답니다. 신랑이 신부에 비해 외모가 너무 좋아서 눈이 부셨답니다. 너무 비교가 돼서 신부 측 사람들은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신부는 복받은 줄 알고 신랑과 시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누가 그랬냐면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시이모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닌데 뭘? 이러면서 신이 나셨더군요. 시어머니가 하도 오버를 하는데 제가 좀 웃겨서 웃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왜 웃니? 하고 따지시더라고요. 제가 남자 외모를 안 보는 사람이라서 오빠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웃기잖아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 버렸어요. 생각할 수 없는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버럭하셔서 놀랐던 거죠. 시어머니는 시동생에 대해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시동생은 제가 보기에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진짜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고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고 항상 여유로운 표정으로 있다가 할 말만 하는 사람이죠. 외모가 좀 그렇지만 참 매력 있어 보이는 남자예요. 시동생 여자친구가 있는데 시동생과 같은 대학 나왔고 같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때는 모르고 지내다가 회사에서 만나 사내 커플이 되었다고 해요. 시동생도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시동생 여자친구를 엄청 깎아내렸어요. 참고로 시동생은 내년 봄에 결혼식을 합니다. 본인 아들처럼 대단한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 할 말 다 한다고 욕을 하셨죠? 잘난 남자와 결혼하면서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고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동생 커플 예뻐 보이거든요. 서로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거 없이 소박하게 결혼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시동생 여자친구 흉을 보다가 꼭 저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너는 복받은 줄 알아라. 잘난 남편과 살려면 모든 걸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거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흉도 많이 보셨어요.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시아버지에게 제 흉을 보시고 시이모님에게 제 흉을 보셨죠.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제가 음식을 해가면 무조건 맛이 없다고 하시고 너는 시댁 대청소도 안 해주냐며 그런 교육도 못 받았냐 하시고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듣기 싫어서 정신병 걸릴 것 같았습니다. 2년 전쯤에 제가 시어머니와 상황이 역전된 사건이 있었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싸우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갔죠. 한참을 소리 지르시다가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이 아주 시댁 알기를 뭘로 알고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이거였어요. 전화 통화하던 상대는 시동생 여자친구였습니다. 시동생 여자친구는 곧 동서가 될 사람이니 그냥 동서라고 할게요. 시어머니가 피해자인 척을 하며 말씀하시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동서가 시동생에게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 했답니다. 동서 부모님이 명절마다 시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고 아무 반응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시동생이 어머님이 보낸 것처럼 자기 예비 처가에 명절 선물을 보냈는데 그 사실을 동서가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동서가 시동생에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그걸 알고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전화해서 적반하장식으로 쓴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동생이 가만히나 계시면 되지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화를 내신 거죠. 참 어이없지 않나요?
시동생 예비처가는 저희 시댁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잘 사는 집이에요. 신혼집도 동선의 부모님이 훨씬 돈을 더 많이 내셔서 아파트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큰 소리는 치고 싶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동서 흉을 보시길래 동서랑 동서 부모님이 그 정도로 참아주셨으면 대단한 거예요. 괜히 아들 혼자 막지 마시고 가만히나 계세요. 이랬거든요. 동서가 좀 짠해 보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 하시길래 어머니는 동서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고 답례도 안 했으면서 동서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기본 도리를 모르시는 집으로 동서네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딸 보내고 싶겠어요? 이렇게 말했죠. 동서가 외모, 능력, 집안 다 따져서 도련님보다 훨씬 나은데 어머님만 모르세요? 하고 약 올려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딴 소리 할 거면 여기 왜 오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길래 어머니가 너무 염치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자식들 인생 망쳐놓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염장 지르는 말을 더 했죠. 시어머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다가 뒷목 잡고 소파에 쓰러지시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한숨 쉬며 말하고는 저보고 가자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시댁에 가지 않다가 시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마지못해 시댁에 갔죠. 시어머니가 또 화를 내시면 그동안 당한 거 2배로 돌려주겠다고 결심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티가 났지만 그전처럼 기분 나쁜 말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가 가끔 버릇대로 막말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팩트로 시어머니를 패드렸습니다. 넌 참 시집 잘 왔다. 이런 말씀하시면 그쵸, 시어머니 빼면 나쁠 거 없는 남편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졌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못된 말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말버릇이 안 좋은데 그게 다 마음보가 못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저도 가끔은 수위 조절을 하지 못해 좀 심하게 말하기도 했지만 시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더 심한 말들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염치도 없고 입으로 죄만 짓고 사시는데 이모님은 어머님이랑 완전 다르던데요? 저는 어머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모님을 보면 가정교육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시어머니 똑바로 보고 웃어드렸습니다.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도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때 시아버지가 옆에 계실 때가 있어요. 웃긴 게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면 시아버지는 오히려 표정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당하는 것이 시원하신 건지 얼마 전에 시동생을 시댁에서 만났는데 시동생 왈 형수님이 우리 집안 살리고 있는 것 같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표정 완전 일그러지시고 그 표정 볼만했네요. 요즘도 가끔씩 시어머니가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시지만 견딜만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저는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을 만큼 시어머니에게 꼰대처럼 말하니까요. 시어머니가 남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인 척 했던 것처럼 저도 이모님이나 다른 친척들 앞에서는 세상 착한 며느리인 척을 합니다. 제가 너무 독한 며느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다혈질이라는 것을 3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되게 차분한 사람이고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는 화를 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혼자 저를 좋게 포장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대부분 다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혈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제 성격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계속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 사랑 주신 저희 시어머니에게 그딴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작정하고 한 놈만 팬다는 생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결국은 다 패버렸지만요. 저희 남편은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라서 그렇게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거죠. 저희 시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작은아버님은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함께 살았대요. 저희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님과 재혼한 것이죠. 그래서 할머님은 저희 아버님의 계모입니다. 할머님은 재혼 후 작은아버님을 낳으신 거고요. 작은아버님은 말 그대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더 난처해지실까 해서 저는 참고만 있었죠. 저희 남편이 중학교 때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계속 할머님을 모시고 살아오셨죠. 계모이긴 했지만 할머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부모님이 계속 할머님을 모시고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 계속 그렇게 산 거더라고요. 아버님이야 상관없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의 계모와 배다른 동생 때문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 막내딸로 자라셨다고 합니다. 천성이 착한 시어머니는 할머님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불만 한번 표출하지 않고 사셨대요. 없는 집에서 시집 왔다고 구박을 엄청 받으셨다네요. 아버님 입장에서 계모인데 할머님을 계속 모시고 산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버님을 키워준 분이라면 새어머니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할머님은 아버님에게도 그닥 잘해주셨던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할머님에게 어느 정도 현금을 주고 재산을 아버님에게 증여해 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님 성격이 순하셔서 할머님이 할아버님 재산을 모두 차지했을지도 몰라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키우면서 할머님 눈치를 엄청 보셨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도 공장에 다니고 계세요. 시아버지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작은아버님도 일을 하지만 생활비 한 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님과 작은아버님을 저희 시부모님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결혼 전에 저는 시어머니 생신을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할머님과 작은아버님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날 저희 시아버지는 일이 있으셨고 저는 어머님과 둘이 식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할머님과 작은아버님이 같이 나오셔서 멋대로 주문하고 음식에 불평만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작은아버님은 결혼식의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묻더라고요. 저희가 드린 비용을 말했더니 작은아버님은 그렇게 큰 돈을 그런 데 쓰냐면서 결혼식 안 하고 살면 뭐가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님이 저희 결혼에 큰 돈 보태주실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작은아버님은 내가 왜?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럼 그냥 잠자코 계시면 돼요.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아버님은 조용히 밥만 먹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할머님이 저희 시어머니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너는 보고만 있었냐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 일 때문에 한동안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너는 보고만 있었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네요. 저는 저희 언니와 아빠와 셋이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서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엄마가 저희 자매를 버리고 나간 거였지만 저희 아빠가 혼자 저와 언니를 열심히 서포트해 주셨어요. 아빠가 대기업을 다니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저와 언니는 항상 엄마의 정이 그리웠습니다. 제 기억 속에 엄마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고 못되게 굴기만 했지만 엄마를 그리워하며 자랐어요. 남편과 결혼하기로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시어머니를 뵙고 나서 저는 엄마의 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별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실 뿐이었는데 말이죠. 항상 저에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시어머니를 할머님과 작은아버님이 그렇게 막대하는 것이 너무도 싫었고요.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할머님한테 구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를 만나서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하고 물었더니 저희 시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화내줘서 고맙지.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화를 내준 적이 있나? 난 괜찮아. 이러면서 웃기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착한 분이 있을까요?
저희 친엄마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흘러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왜 울고 있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가 우는 것을 보고 당신에게 미안해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래, 그동안 고생했지.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 언제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이러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 정을 못 받고 자라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거든요. 시어머니야말로 결혼 후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시고 눈치만 보고 사셨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시니 더 슬펐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시아버지한테는 아빠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님과 작은아버님 때문에 좀 기분 나쁜 일이 몇 번 더 있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결혼했습니다. 저희 시댁 다녀와서 시댁에 갔더니 작은아버님이 선물 뭐 사왔냐고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저희가 사가지고 온 선물을 멋대로 풀어보더니 내 건 이게 다야? 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시고는 선물은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가, 여행 다녀오느라 피곤하지. 밥 먹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작은아버님한테 정색하는 것을 자기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 저희 어머니는 안 하시던 행동까지 하신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날 밤 늦게까지 또 울었네요. 제가 작년 여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빠와 언니도 물론 엄청 좋아했고요. 근데 저희 할머님은 증손주가 태어났다고 자꾸 오라고만 하셨어요.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고 나서 저희는 시댁에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님은 내가 언제부터 오라고 했는데 이제 왔니? 애미 네가 애들 교육을 똑바로 안 시키니까 얘네가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시더군요. 그렇게 오라고 성화를 부리던 할머님은 저희가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노인정에 가신다고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애미야, 제 밥 잘 챙겨 먹여라. 이거였어요. 여기서 제가 누군지 짐작이 되시나요? 할머님이 말씀하신 쟤는 작은아버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할머님을 왜 모시고 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요. 그 사건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할머님은 저희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걸 가지고도 구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면 할머님이 밥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었을 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교회를 가지 않으셨어요. 할머님은 저희를 보고 본체만체 하시다가는 괜히 저희 시어머니를 구박하시더라고요. 너도 손주가 온다니까 교회를 안 가네? 그럴 거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회를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었냐? 이러면서 괜히 짜증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듣고 흘려버릴 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만 혼자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할머님이 빨래는 또 왜 안 해놨냐? 없는 집에서 시집을 왔어도 그렇게 못 배운 티나 내지 말지. 아이후 하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 할머님 얼굴에 손찌검을 할 뻔했어요. 보다 못해서 제가 할머니 왜 고생하는 어머님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그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시잖아요. 할머님 건강하신데 집안일이라도 하세요. 맨날 놀러만 다니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 할머님 성격으로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할머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작은아버님이 나서더군요. 대단한 며느님 들어오셨네. 어디서 시할머니한테 그따위로 덤비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엄마 없이 자란 티를 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서자 주제에 아무 말이나 그렇게 떠들어대세요? 첩의 자식이니 그따위로 개소리를 하는 건 이해해요. 지 엄마가 개판이면 아들 새끼라도 말릴 생각을 해야지 똑같이 놀고 있으니 이건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첩? 너 첩이 뭔지나 알아? 작은아버님이 이러더군요. 몰라. 당신들 하는 꼬락서니가 웃겨서 그냥 한 소리야. 딱이 맞기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짐 싸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왜 이런 구박을 받고 사세요? 저희랑 살아요. 어머니, 지금 가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머뭇거리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안은 채로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딜 첩이랑 첩의 자식 주제에 본처 며느리랑 손주 며느리한테 지랄을 떨어. 본대 없이 자라서 그렇겠지. 본대 없이 자라서 망나니 짓 하는 거 봐줄 마음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소리 빽 지르고 저희 집으로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수십 년 만에 집을 나오신 것이었기 때문이었는지 얼떨떨해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편하시도록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어머님은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이었고 어머니는 평소처럼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아이를 재우고 나와서 어머니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너희한테 부담되기 싫었는데 내가 이러고 있네 하시면서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부담이에요. 자식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데 당연한 거죠 하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거기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어머님이 할머님한테 그렇게 구박받고 산 건 아버님 잘못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잘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계속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잘하셨는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외가에서도 구박받는 막내딸이었더라고요. 오빠들에게 맞았던 얘기,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교복을 찢어놓았던 얘기 등등 시어머니는 저희 세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시어머니와 얘기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얘기를 덤덤하게 하셨는데 그게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우는데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린 어머님이 그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게 되니까 좋다. 우리 이쁜 며느리 덕분이네. 이러시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대성통곡을 했네요. 남편에게 왜 진작 어머님을 마음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정작 서럽고 슬픈 것은 어머님이신데 제가 울고 있고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따뜻한 어머님을 평생 내 엄마처럼 모시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따뜻한 모정으로 대해주신 내 어머니를 내가 지키려고요. 6개월도 안 된 우리 아기도 마음씨 따뜻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저보다 오히려 저희 어머님을 더 따릅니다. 저희 시어머니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아이는 할머님에게 계속 안겨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제부터라도 저희 어머님 마음 편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대접받으며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어이없는 시댁을 만났습니다. 결혼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운이라더라고요. 남편도 운이라고 합니다. 연애 때와 결혼했을 때가 너무 다르거나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못 보던 점 때문에 결혼 생활이 결정되는 것도 운이라네요. 저는 그나마 남편은 잘 만난 것 같아요. 특별히 잘난 건 없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도 평범한 여자고요. 남편과 저는
고만고만한 남녀가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남자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랑 살기 위해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러야 했죠.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화가 나는 일도 많았고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성질대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시댁에 처음부터 내 성질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도 있고 내가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참고 넘겨줄 만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시댁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남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시어머니는 참 쉬운 상대입니다. 본인 뜻대로 행동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뒷목 잡고 쓰러지는 스타일이니 다퉈서 이기기가 쉽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였다면 시어머니에게 지금처럼 심하게 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니까요. 제가 참고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더 심한 막말을 하고 시어머니 의견에 토달고 반대하고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좀 너무하다는 분들이 많으면 시어머니에게 덜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친구의 남사친의 친구라면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서 서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귀자는 말도 없이 연인 사이가 되었고 2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했어요. 남자가 너무 착해서 그 사람의 가족들도 다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식구들 중에서 혼자 정상인이에요. 저희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신우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새언니네 부모님 돈 많으니까 집 해달라고 해요. 몇 번 보지도 못한 사이였는데 신우는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그 자리에는 시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네가 할 소리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시부모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신우가 하는 말에 제동을 거는 남편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전세예요. 양가 부모님의 지원으로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이 정도 지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원도 못 받고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아서 결혼 자체를 못하고 있는 커플도 주변에 있으니까요. 결혼 전 각자 모은 돈을 합쳐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예단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단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단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예단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심 쓰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기분 나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 얘기를 한 날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사과하더라고요. 엄마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심해. 미안해. 이 얘기로 시작해서 예단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반 결혼을 하는데 예단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도 설명해 주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 말씀이 살짝 기분 나빴습니다. 남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고요. 당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뒤로 넘어가는 분이고 온몸이 아픈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머니 눈치를 봤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신우는 제멋대로 행동해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신우 비위를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렸을 때 친구 엄마들도 자기 엄마 같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남편은 저희 엄마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남편이 객관적으로 봐도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희 남편을 보면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런 칭찬을 엄마 같은 사람에게 들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예단 안 해도 된다고 인심 쓰듯이 말씀하시고는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단을 안 하는 대신에 집 도배하고 그런 건 너네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지?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니요. 깨끗해서 도배랑 장판만 새로 하기로 했어요. 저희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네 엄마는 그런 예의도 모른다니? 이 말에 머리가 띵 했네요. 시어머니 말씀은 저희 엄마가 예단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 돈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염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 말 듣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예단은 남자 집에서 집을 해줄 때 여자 쪽에서 하는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벌써부터 자기 마누라 편든다고 소리까지 지르셨고, 신우는 자기 엄마 편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 피해버리시고요. 시어머니는 며칠 알아누우셨다고 합니다.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한탄만 하시면서 식음을 전폐했다고 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자기 파혼당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했대요. 아들이 마누라 편들고 엄마를 무시한다고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강한 어조로 잘도 하시는 분이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해줬기 때문에 그거 믿고 결혼했나 봅니다. 근데 사촌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제가 운이 좋은 거래요. 남편이 결혼 전에는 제 편을 드는 척 하다가 결혼하고 자기 엄마 편으로 돌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같네요. 친정엄마가 음식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처가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엄마가 한 음식 중에서 남편이 제육볶음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가 하는 제육볶음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시댁에서 제육볶음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 입맛이 비슷한지 시아버지께서 제가 한 제육볶음을 맛있다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도 기분이 나쁘셨나봐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너네 시아버지가 제육볶음 좋아하는 거 알면서 넌 어쩜 와서 음식해서 대접할 생각을 안 하니? 이러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주말엔 저도 쉬어야죠. 시간 될 때 가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좋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시간 날 때 해준다고?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시어른들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넌 그런 것도 안 배웠니? 이러셨어요. 너무 화가 나지만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후폭풍이 두려웠던 거죠.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해도 제가 따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는 재미가 붙었나 봐요. 제가 화가 났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화는 나는데 화를 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시어머니는 즐기고 있었나 봅니다. 6개월 전쯤에 제가 사이다 발언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으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 그렇게 하는 거 집에서 배운 거니? 이러셨어요. 너무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받아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 사람한테 가정교육 들먹이는 게 최고의 인신공격인 거 모르세요?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그러는 거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이렇게 받아치더군요. 이 말 듣고 시어머니는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 너무 고소했어요. 시어머니는 너 그게 엄마한테 무슨 소리야? 하셨어요. 왜요? 며느리한테 너네 엄마 어쩌고 하는 어머니한테 배웠나 보죠? 하면서 웃었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혹시 저희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가 저한테 집 해오라고 한 건 어머니가 시킨 거였어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내가 그런 걸 왜 시키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아가씨는 어머니 닮아서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였구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우가 우리 집 돈 많다고 집 해오라고 한 거며 시어머니가 예단 얘기했던 거며 전부 말했죠. 이런 게 정말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소린데 하며 또 말끝을 흐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집에 오고 나서 시부모님은 엄청 싸우셨대요. 시아버지가 망신스럽게 왜 그런 식으로 말했냐고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는 모르쇠로 일관하셨다고 합니다. 신우는 시부모님 말리는 척을 하면서 자기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대들다가 시아버지한테 뺨을 한 대 맞고 나서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상한 소리 전혀 하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제 눈치를 보셨죠. 시어머니한테 제가 괜히 시비를 걸었거든요. 어머니는 우리 결혼할 때 예단해오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집을 해줄 때나 예단받는 건데 모르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어머니 표정이 참 웃겨요. 시어머니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계속 못 들은 척을 합니다. 그럼 저는 더 신나게 그 얘기를 들먹여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말리는 척을 하면서 얘기를 더 하고요. 처음에는 신우가 좀 신경질적으로 굴었거든요.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이러면서 짜증을 냈죠. 그럼 신우한테 아가씨는 무슨 생각으로 오빠 결혼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거예요? 멍청한 거 티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남편은 얘는 원래 그냥 싸가지가 없었어. 이젠 늦었어. 못 배워. 이런 식으로 거들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자주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자주 와야죠. 자주 안 왔다가 제가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는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자주 올게요. 이랬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속 시원합니다. 남편도 그렇대요. 신우는 저희가 시댁에 가면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자기들이 한 짓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언급해 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가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죠? 제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동안 이 얘기 언급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할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신우 말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으니까요. 쓴소리도 귀담아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이는 올해 하반기에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희 부부는 신혼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 문제만 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부모님은 본인들 고집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하는 분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강요를 저에게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흉보는 것으로 끝입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흉을 볼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흉을 봅니다. 막상 그 당사자와 마주하게 되면 나쁜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착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하도 심하게 흉을 보길래 마주치면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질까봐 긴장을 했거든요. 참 허무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심하게 뒤에서 욕을 하다가도 막상 그 당사자를 만나면 저희 시부모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달라요. 저에게는 대놓고 본인들의 의사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을 때까지 잔소리하고 화를 내죠.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 같아요. 내내 하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다가 지금까지 2년 넘게 힘들었죠. 남편은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 저를 갈구지 않았거든요. 저와 둘이 있을 때나 전화로 저를 괴롭히셨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를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누굴 가르칠 정도의 지식이나 인격적 소양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 잘나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말에 따르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해도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데 누가 그 말을 따를까요? 저희는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혼집을 자가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모은 돈도 적지 않았어요. 대출을 약간 받았지만 1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지방이라서 집값이 싸거든요. 양가에서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점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댁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우는 점꾼입니다. 젊은 꼰대 말이죠. 시어머니를 똑 닮아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안 싸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부딪히면 큰 싸움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둘은 평화협정을 맺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서로를 생각하는 애절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재수없게 생각하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 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온갖 진상을 다 떨어도 자기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요. 정말 미친년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부모님과 신우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를 드자비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참아온 것들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본인들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변명조차도 할 줄 모르더군요.
남편까지 제 편을 들어가며 막말을 하니 저희 둘의 기세에 눌려 어버버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 그렇게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도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고 하더군요. 맞아요. 남편이 제 편이 되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전형적인 강약약강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순해 보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미친 짓들을 제 앞에서 마음껏 했던 거겠죠. 저는 친정에서 늦둥이 막내예요. 저는 언니와 오빠가 한 명씩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 아들을 하나씩 낳아서 키우다가 저를 한참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와 오빠가 거의 저를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저희 언니 오빠 손에 자랐다고 할 수 있죠. 저희 언니와 오빠는 지금도 저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남편도 많이 예뻐해주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저희 언니와 오빠를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 용돈을 모아서 저희 언니와 오빠에게 선물도 하고 그래요. 작년에 저희 언니의 큰아이가 저희 집 근처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사는 곳은 좀 시골 동네이고 저희 집은 지방이지만 큰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곳이거든요. 저의 조카이지만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자애이기 때문에 자취하는 것이 저는 좀 불안했거든요. 저희 남편도 처제 같은 조카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2달 정도 있다가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기숙사에 바로 들어가도 되었지만 저와 남편은 조카를 좀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조카도 저희 남편을 잘 따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을 엄청 좋아했어요. 조카가 저희 집에 온 지 보름 정도 되었을 때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께 살다 보면 싸우게 된다. 너 혼자 사는 집이냐? 내 아들은 불편해할 것이다. 너는 생각도 없이 그런 걸 멋대로 결정하냐. 내 아들이 할 수 없이 네 뜻을 받아들인 거다. 이러면서 제 조카를 당장 내보내라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언제 내보낼 거냐고 닥달을 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줄 알았네요. 저희는 조카를 내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조카가 살짝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낸 지 1달 정도 있다가 조카는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입사 동기랑 친해져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니한테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딸 때문에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한 소리 듣게 된 것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가 제 상황을 알고 기숙사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 보태준 돈도 없고 우리 둘이 산 집에서 남편 동의하에 조카를 2달 정도 데리고 있겠다는 건데 시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조카를 내보내라 마라 하는 건지. 시어머니가 너무 선을 자주 넘어서 화가 난 적이 많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악에 받쳐서 시어머니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신우는 대학원 졸업하고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것은 일도 아니라며 허언증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회사는 자기가 안 들어간 것이라는 사람이었죠. 신우가 퇴사한 후로 미용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습니다. 지방대이긴 하지만 석사까지 한 사람이 미용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니 좀 의아스러웠죠.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거라고 하니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우는 자기가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경력 좀 쌓아서 미용실을 차리면 무조건 대박이 날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미모가 뛰어나서 미용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신우 외모 솔직히 그냥 평범해요.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면 평균 이하입니다. 그런 신우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좀 듣기 짜증났어요. 그런 소리를 듣다 못해 남편이 신우에게 왜 자꾸 그렇게 설레발을 치냐고 했거든요. 신우는 자기를 질투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는 목표가 뚜렷하고 열심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냐고 이게 식구냐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남편에게 한 소리하고 저희 남편은 결국 신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한 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자식들 사이가 그렇게 틀어진 것을 모두 저 때문이라 하더군요.
제가 못된 마음으로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따지고 그러면 일이 더 커지기만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 듣고 넘겼어요. 신우가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모두 시부모님의 잘못입니다. 시부모님은 신우가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취업하는 데 있어서 학부가 중요하지 대학원이 뭐가 중요할까요? 사회에 적응도 못해서 놀고 있는 딸을 그렇게 칭찬만 해주시니 신우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행동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몇 주 전에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 자기를 데리러 오라는 것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참 황당했습니다. 신우는 얼마 전에 미용사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큰 미용실에 취업이 되었는데 경력을 쌓기 위한 곳이라서 월급은 최저시급의 반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학원을 다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신우 말이 참 웃겼어요. 자기는 당분간 월급을 적게 받기 때문에 자취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집에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조카가 저희 집에 한 달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해로 저희 조카가 저희 집에 한 달 정도밖에 못 있었지만 남편은 저희 조카가 언제까지고 저희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신우가 저희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다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간 신우는 제가 차려주는 밥만 먹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노트북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그리 생산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점심때마다 배달시켜서 끼니를 때우더군요. 그리고 저녁은 제가 차려줘야 먹고 말이죠. 저와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신우가 저희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질러 놓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저한테는 정말 1년 같았습니다. 그런 신우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내겠다고 하니 저는 너무 싫었죠. 하지만 남편이 제 조카에게 잘해주었던 것도 있고 해서 참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우가 오기로 한 전날 좀 단도리를 했나 봐요. 이번에 우리 집에 오면 전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너도 네가 할 일은 해야 한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는데 신우는 이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신우는 그럴 거면 안 오겠다고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신우와 남편이 통화하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회사에 있다가 퇴근하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받았을 뿐 남편과 신우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린애가 좀 거기 가 있겠다는데 새언니란 사람이 좀 챙겨주면 어때서 남편 앞세워 그런 소리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계속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네가 남편한테 시킨 거 모를 것 같냐면서 저에게 모른 척하지 말라고 화를 낼 뿐 설명은 전혀 해주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를 듣고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대요. 신우가 저희 집에 안 가겠다고 난리치고 있으니 그 근처에 자취를 시켜줘야겠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너네 집에 있으면 돈이 안 들 건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너네가 신우 자취하는 집 월세는 내줘야 한다고 했대요. 남편은 자기가 왜 그런 돈을 줘야 하냐면서 싫다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가 신우 자취 비용을 내야 한다고 화를 내고 남편은 우리가 왜 그 돈을 내줘야 하냐고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시댁 식구들이 오전부터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찾아왔다고 하시고는 저희 보고 일단 앉으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너희가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저를 콕 집어서 너무 깍쟁이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 조카가 저희 집에 와 있을 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네 조카는 여기서 지내도 되고 시누이는 안 되는 것이냐고 하더니 이건 시댁을 무시하는 거라 하시더군요. 제 조카가 여기서 지낼 때는 조카가 집안일 다 해놓았고 시누가 우리 집에 일주일간 지낼 때는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서 조카랑 가깝냐 형제랑 가깝냐 하시더군요. 참 사람 할 말 없게 만드는 재주가 대단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잊으셨냐고 했죠.
시댁이든 친정이든 부부가 사는 집에 다른 식구가 와서 살면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고 하셨다고 했더니 그런 적이 없으시답니다. 남편이 자기도 분명히 들었다고 하며 시어머니에게 거짓말마시라고 했죠. 내 조카는 여기 와서 눈치 보며 있다가 어머니랑 제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일정을 앞당겨서 기숙사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조카를 내쫓았는데 내가 신우가 여기 들어오는 것을 달갑게 여길 수 있겠냐고 따졌어요. 신우는 여기 와서 지내면 내가 어린아이 돌보듯이 다 해줘야 하는데 저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와서 3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돈도 벌어본 적 없는 신우가 뭔들 제대로 하겠냐고 비아냥댔어요. 저렇게 한심한 걸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우는 평생 저렇게 한심하게 살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시부모님은 당황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날도 제가 본인들한테 쩔쩔맬 줄 알고 찾아왔나 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따지고 들고 신우를 한심하다고까지 말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말문이 막혀있는 시부모님과 신우를 남편이 끌어내듯 내보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이혼당하는 꼴 보게 될 거라고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남편에게 끌려나가는 시부모님에게 저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가족으로 생각하겠어요? 저 한심한 아가씨를 대단하다고 하고 저한테 맨날 한심하고 못됐다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사람으로 취급하겠어요? 그런 줄 아세요? 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신우 머리통을 후려치고는 먼저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더 험한 꼴 벌어지지 않게 얼른 가시라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얼른 신발을 신고 나가시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저는 시댁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너무 편해서 평생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지금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과 여동생은 평생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면서 저보고 행여라도 시댁에 연락하는 일 없도록 단도리를 했어요. 좀 어이가 없었죠. 내가 자기 엄마한테 당하고 지내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저를 단도리하는 남편이 어린아이 같아 보였네요. 어쨌든 남편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남편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네가 진작 똑바로 행동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 이 미친놈아. 이렇게 말하고 싶었네요. 한심한 신우는 이제 시부모님 괴롭히며 등골 빨아먹고 살겠죠. 그 꼴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살던지 저희는 모른 채 하며 살아야죠. 보면 볼수록 스트레스만 더 커지니까요. 안녕하세요. 꼰대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하고 몸무게가 5kg나 빠진 며느리입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해준 시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가 야근이 많은 편인데 일주일 넘게 연속으로 야근해도 빠지지 않던 몸무게거든요. 시어머니는 꼰대 같은 성격이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게 다 엉터리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 편한 대로 말을 바꾸고 혼자만의 상상을 지극히 현실적인 양 떠들어댑니다. 이런 사람들을 몇 번 봤지만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반발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원수를 만난 것처럼 공격 성향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것이 느껴져서 저는 겁이 났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반론 한번 말하지 못하고 살다가 너무 맘고생이 심해서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유일한 여자였죠. 아버님과 아주버님 둘, 저희 남편 이렇게 네 남자가 시어머니를 떠받들어주며 살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둘 다 노총각이에요. 독립해서 살고 있고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던 중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니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도 미웠나 봅니다. 저를 도대체 왜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저를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남편한테 들은 얘기로는 둘째 아주버님은 한번 파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 아주버님과 결혼하려고 했던 분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분은 시어머니에게 처음부터 할 말 다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고 그분은 바른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분에게 욕을 했다고 해요. 예비 며느리에게 쌍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분이 너무 못된 사람이어서 일부러 그랬다고 하지만 둘째 아주버님은 그 일 때문에 시댁에 거의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명절 2번 중에 1번 정도요. 결혼 전에 시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결혼이 1달도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얘기를 들어서 급하게 가느라 동네 마트에서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시댁에 갔어요. 밥을 먹고 제가 가져간 과일을 먹었는데 시어머니는 어디서 이런 싱싱하지 못한 과일을 사왔냐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참 당황스러웠죠. 과일이 싱싱해 보였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니 시어머니 기준은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는 그때 제가 사간 과일이 너무 형편없어서 전부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과일을 좋아하시는데 과일의 신선도에 민감하신가 보다 했죠. 근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 첫째 아주버님도 오고 해서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고 거실에서 큰 상을 펴고 먹어요. 시어머니는 식사하는 자리 배치를 참 묘하게 하셨습니다. 제 옆에는 시어머니가 꼭 앉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남편이 앉았죠. 저도 이런 자리 배치가 편해요. 근데 남편이 앉은 다른 편에 아버님이나 아주버님이 앉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처럼 행동하셨어요. 제가 여우짓을 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나 아주버님을 유혹이라도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이런 일 당해보셨나요? 이것처럼 기분 더러운 일도 없어요. 예단 들어가던 날 저와 남편도 시댁에 갔거든요. 예단은 한 번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예단이 시댁에 도착하는 날 저희도 시댁에 갔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온 것을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이게 왜 기분 나쁠 일이었는 줄 아세요? 제가 가서 예단했다고 생색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셨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하셨죠. 네가 그렇게 생색을 내서 나는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 어른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희 결혼하고 한참 후에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예단 들어가던 날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셨는지 그때서야 저는 알게 되었죠. 저희 결혼식 날 패백은 시어머니가 안 한다고 엄청 민감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꼭 패백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짜증을 내시며 말씀하셨죠. 근데 아버님 형제들이 조카 결혼하는데 절값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님들과 고모님들은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봉투를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미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패백실에서 시어머니는 작은 아버님들이랑 고모님들에게 안부 전화 매일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욕먹는 거야.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원. 이러셨어요. 그리고 결국 저에게 이런 건 왜 하자고 해서 번거롭게 만드니? 요즘 이런 거 누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패백 끝나고 옷 갈아입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저와 둘이 있을 때 이를 악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죽을 죄라도 지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때만 해도 저는 참 순진했죠. 시어머니가 패백을 생략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짜증이 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풀 곳은 없고 해서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나 보다 했죠. 결혼하고 1달 정도 후에 시어머니는 환갑이 되면 우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시어머니는 맏며느리인데 시할머님과 연 끊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40년 가까이 집안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놓고 싶다고 하셨죠. 결혼 생활 내내 돈 한 푼 안 벌어보고 집안일만 하며 살았으면 편하게 산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제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집안일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살림만 하길 바라시나 하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편하게 사는 꼴을 절대로 못 볼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럼 결국은 제가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한다는 얘기죠. 살림이 서툰 것은 남편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 저 혼자만 집안일을 하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시댁에는 햇반이랑 스팸이 쌓여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바빠서 햇반을 먹을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갔을 때는 햇반을 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집안 살림을 엄청 잘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근데 집에 햇반이 그렇게 쌓여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둘이 있을 때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세상 좋은 어머님인 척을 하셨죠.
근데 시어머니는 가끔 상황 판단을 못하고 시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쉴 뿐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얘기하면서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몇 번 말했거든요. 남편은 제 말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가 어른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하도 말씀하셔서 저는 시어머니가 대단한 효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맏며느리이면서 할머님과 영 끊고 산 못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할머님이 참 나쁜 시어머니였고 참다 못해 연 끊고 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할머님이 본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며느리에게 동생들과 잘 지내라고 한 거, 자식들 앞에서는 친정어머니에게 반말하지 말 거,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전부라면 할머님은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나 봐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거 말고도 네 할머니가 나한테 잘못한 거 많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러셨어요. 근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댁에서 말 조심하라고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시부모님은 말다툼을 하셨대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가면서 며느리에게 우리 어머니를 나쁘게 말하냐? 이러셨고 시어머니는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다. 이러면서 두 분이 다투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시댁에 분란이 일어난 것이랍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한 건 뭐냐고 물었더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말에 끼어든 것이 잘못이고 그래서 시댁에 분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때 얘기하면 지금도 정말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런 일이 계속되고 남편은 제 말을 반신반의하니까 저는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내가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을 녹음해서 들려주겠다고 했죠. 남편은 안 그래도 제 말을 자꾸 들으니 자기 엄마가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했는데 녹음이 된 것을 직접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을 못 믿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에는 녹음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들어서면서부터 핸드폰으로 녹음 기능을 켜놓고 핸드폰을 꼭 제 근처에 두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녹음 음질이 안 좋다고 해서 꼭 근처에 놓아두었어요. 녹음을 시작하고 첫날에만 시어머니는 참 여러 가지 기분 나쁜 말들을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그 부분만 들려주었죠. 남편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제가 나온 대학에 대해서 지겹도록 물어보셨습니다. 그 대학의 지방 캠퍼스를 나온 것이냐는 질문을 시어머니는 10번 넘게 했어요. 저는 그랬으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것만 5번이었습니다. 근데 왜 네가 그렇게 똑똑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지?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한 것도 5번은 됐을 거예요. 저도 성격이 까칠하다면 까칠한 편인데 시어머니와의 일이다 보니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먼저 화낸 제가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기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와 둘이 있을 때 한 말을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흘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할 줄을 몰라서 못했던 거였어요. 올해 연초에 이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부엌에서 다과상을 준비하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더라고요. 새해인데 왜 세배를 하지 않냐고 묻는 시어머니에게 설날에 세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양력이랑 음력이랑 다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시비를 거셨어요. 그래서 저는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너는 참 따지는 걸 좋아해서 문제야. 어디 무서워서 너한테 말이나 하겠니? 이러시더라고요. 1월 1일에도 세배를 하는 거라고요? 했더니 당연하지. 그걸 몰라서 물어? 하시길래 그럼 좀 이따 거실에서 세배할게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하더니 됐다. 마음에도 없는 걸 내가 엎드려 절받게 하겠니? 이러셨어요. 저는 거실에 나가서 시부모님에게 늦었지만 세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말한 것을 전부 말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오늘 왜 이러니?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다면서 세상 억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한 말을 들어보실래요? 했더니 그걸 어떻게 듣니? 그런 게 있으면 나도 듣고 싶다. 이러셨어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켰죠. 볼륨을 최대로 올렸더니 꽤나 잘 들렸습니다. 엄마,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요? 나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남편이 먼저 짜증을 냈습니다. 아주버님은 땡땡이도 엄마가 이래서 파혼했는데 재수 씨한테도 이랬어요. 하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맏며느리인데 할머님을 안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저한테 며느리돌이를 말씀하신 걸 보면 어머님 수준을 알만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런 걸로 트집 잡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시어머니는 그래도 제가 본인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 우기더군요. 그럼 단톡방에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 녹음된 거 전부 올릴게요. 누명인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하면 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저희는 얼마 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너 녹음된 거 있다는 말 거짓말이지? 이러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단톡방에 올린다고 했는데 올리지 않고 있으니까 없다고 믿었나 봐요. 그거요? 어머님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올린 거예요. 왜요? 제가 그거 꼭 올렸으면 좋으시겠어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어디 한번 해봐. 이러셨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어머님이 올리라고 한 것도 녹음된 거 아시죠? 이것도 같이 올릴게요. 그리고 땡땡씨한테 말해서 어른들한테도 보내드리라고 할게요. 그럼 되죠?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없길래 전화 끊어버리고 바로 단톡방에 녹취 파일을 올렸어요. 너무 길어서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한 부분을 앞뒤 정황을 알 수 있을 만큼만 잘라놓은 녹취 파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친척 어른들에게 녹취를 보냈습니다. 고모님들이랑 이모님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은 이런 일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겨서 나 이제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려 하길래 어머님이 올리라 해서 올린 거예요. 전화 많이 받고 계시죠? 증거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해야 할지 난감하시죠? 하고 약 올려드린 다음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날에 시댁 친척 어른들 몇 분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저 때문에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겠죠. 암튼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는데요. 시어머니 안 보고 사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할까 합니다. 전화해서 시어머니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약 올리려고요. 그냥 안 보고 살면 될 걸 뭐 그렇게까지 하냐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 속풀이 좀 하려고요. 개념 없고 나이값도 못하면서 욕심만 죽어라 마는 동서형님한테 공평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유치한 행동에 똑같이 유치하게 맞대응했는데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속이 좀 시원합니다. 저와 남편은 30이 넘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시댁에서 이남 중 차남이고 저는 친정에서 1남 2녀 중 막내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시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2시간 30분 거리의 시골에 살고 계세요. 아주버님은 시댁에서 20분 거리의 시내에 살고 있으며 시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후로 시댁로는 동네분이 빌려서 농사를 지으시고 매년 쌀을 받으신대요. 시어머니는 밭농사일만 조금 하고 계십니다.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3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지방이긴 하지만 아주버님은 나름 이름 있는 기업에 다니고 형님은 셋째를 낳고부터는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신혼을 더 보내고 1년 후쯤이나 아기를 가질 생각입니다. 형님과 저는 나이도 동갑이고 친정도 같은 지역이라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형님과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결혼 후 첫 추석 명절이 다가올 때쯤 형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앞으로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으면 비용은 무조건 형제끼리 반반씩 부담하자는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장남이 뭐든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건 옛날 사고방식이지 요즘은 많이 변해가고 있는 추세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꼭 명절 전날에 내려와서 함께 음식 준비를 하자고 하길래 잘하지는 못하지만 보조 역할은 잘할 자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명절 전날 오전에 도착하니 형님이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다 봐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다음번에는 함께 장을 보자고 했죠. 그런데 형님은 혼자 보는 것이 편하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밭에 할 일이 있다고 나가시고 저와 형님이 차례 음식 준비를 했어요. 시댁은 차례상 외에 성주상이라고 하나를 더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이나 나물 등 준비하는 음식량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친정에서 막내로 자라다 보니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을 부치느라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있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서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고 형님께 얘기를 했더니 아직 반도 못했는데 벌써 투정이냐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혼자서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형님 말대로라면 올해는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20분만 쉬었다가 하자고 하더라고요.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형님이 차에서 진보다리 2개를 가지고 나와서는 욕실에 있는 세탁기 앞으로 가져가길래 뭘 하나 봤더니 진보다리 속에 들어있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겁니다. 저는 궁금해서 형님 집 세탁기가 고장이 났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시댁까지 가져와서 돌리는 거였어요. 시댁은 시골이다 보니 수도요금이 따로 나가지 않거든요. 저렇게 챙겨오는 것도 번거롭고 며칠 모으려면 냄새도 많이 날 텐데 저런 행동을 하는 형님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 시댁 마당에 있는 빨랫줄과 건조대에 널린 빨래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주버님이 궁상 좀 그만 떨라고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차례 음식을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차례상을 차려서 7시쯤에 차례를 지냈습니다.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해가 뜨기 전에 차례를 지내야 한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지역마다 차례 음식이나 차례 지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차례상이 2개다 보니 설거지거리도 엄청 많고 정리할 것도 많았어요. 가족이 먹고 남은 음식 대부분은 형님이 바리바리 싸서 담길래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과일만 몇 개 챙겼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다 끝내고 올라올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님께서 고구마 한 박스와 토마토가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가져오시더니 둘이서 사이좋게 나누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께서 밭에서 직접 심으신 노지 토마토라서 그런지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형님은 식구들이 많아서 자기가 더 가져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고구마를 작고 구워먹기 좋은 것만 골라서 박스에 잔뜩 담아 넣더니 나머지는 저더러 가져가라고 주는데 자세히 보니 흠도 있고 모양도 고르지 못한 것만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맛이 다르지는 않겠지만 기분은 그닥 좋지 않았죠. 형님은 토마토도 상처 없이 예쁜 것만 골라서 먼저 챙겨 넣더니 나머지는 비닐에 담아 제게 주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본인이 좋은 것만 가려서 넣는 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걸까 싶어서 어이가 좀 없긴 했지만 형님 말대로 우린 식구가 별로 없어서 굳이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남편은 고구마와 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저밖에 먹을 사람이 없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참기름 2병, 들기름 2병 주시면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한 병씩 챙겨가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시자 형님은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은 참기름만 먹는다고 참기름 2병을 챙겨서 넣는 겁니다. 사실 저희 집은 친정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자주 챙겨주시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형님의 태도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어떻게 저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으실까 싶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암튼 너무 어린애 같은 행동에 헛웃음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첫 명절을 지내고 올라와서 짐 정리를 하고 대충 집안 청소도 끝냈더니 너무 피곤하길래 남편에게 음식을 시켜 먹자고 했어요. 남편과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핸드폰에 문자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봤더니 형님에게 온 문자였어요. 확인해보니 명절 차례상 차리는데 든 비용이라면서 영수증은 따로 없었고 총액을 적어놓고 그 금액의 반을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를 보내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정산을 하려면 영수증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믿고 보면 되지 그렇게까지 따지느냐 하길래 요즘은 가족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부모님 생신이나 모임이 있으면 함께 부담하고 꼭 영수증 첨부해서 올리거든요. 의심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내역도 알게 되고 뒷말 없게 되니까 깔끔하고 좋잖아요. 형님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고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30년 넘게 남으로 살다가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잘 맞는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11월 말에 시아버님 제사가 있어서 저와 남편은 휴가를 내서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형님이 마트에서 장을 봐놓았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제사 음식 준비를 하려는데 형님이 아침부터 떡집이랑 정육점이랑 마트를 돌아다녔더니 허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조금만 누웠다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더러 나무를 좀 다듬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움직였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3-4가지 나무를 다듬어 놓고 방문을 열어보니 형님이 깊이 잠이 든 것 같더라고요. 전 부칠 준비를 해놓고 깨우자 생각하고 동태포에 소금도 뿌리고 애호박도 썰고 부침가루를 찾고 있는데 밖에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고모님이 오셨다고 인사하러 나오라는 소리였더라고요. 밖에서 일하던 남편과 아주버님이 고모님과 반갑게 얘기를 나누고 있길래 저도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고모님은 시아버님 막내 여동생이신데 결혼식 때 뵙고 처음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왕래하시던 고모님이셨고 어릴 적부터 두 분의 우애가 너무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제사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오셨다고 하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날씨가 쌀쌀하니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시고모님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형님이 언제 일어났는지 앞치마를 입고 나오면서 시고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약간 분명히 깊이 잠든 것 같았는데 말이죠. 시고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질부들 고생이 많다고 애쓴다고 하시면서 버스 타고 오느라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고 하시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형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달려와서 받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른이 주실 때 염치 없이 날름 받아 넣지는 못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봉투가 제 손에 들어갈까봐 조바심에 얼른 받으러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갈수록 어쩜 그렇게 얄미운 행동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은 또 만날 때마다 아들 셋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매달 학원비만 350만 원이 든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도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낸다고 들었는데 언제인가 제가 막내 조카에게 학원이 재밌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라고 운동은 좋은데 공부 학원은 안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비를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막내 표정이 너무 안쓰러워서 싫어하는 학원을 굳이 보내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아주버님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형님은 고졸이라 본인의 자격지심으로 애들한테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올라오니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짧은 거리도 아닌데 당일치기로 갔다 오니 너무 피곤했어요. 다음날 겨우 일어나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제사 비용이라고 총 금액을 적어놓고 지난번처럼 금액의 반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서 영수증 사진도 같이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영수증을 모아놓지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액을 알면 되지 굳이 내용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하려다 못했다고 하면서 결산을 할 때는 영수증 첨부가 기본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자기가 뭘 속인 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게 영수증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버릇없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따지냐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시면 시장 보신 곳에 가서 영수증 재발행해달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니 할 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시고모님이 주신 봉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냐고 제사 비용을 정산할 때 고모님이 주신 돈도 포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형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고모님이 자기한테 수고한다고 늘 주신 거라서 자기가 갖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시고모님께서 질부들 고생하시는데 뭘 사오지를 못했다고 주신 거라고 들었다고 했죠. 질부들이라고 하시는 거 분명히 들었다고요. 시고모님은 형님 용돈만 챙긴 게 아니라 제 용돈도 분명히 주신 거예요.
나한테는 나물 씻으라고 하고 처 자빠져서 잔 주제에 시고모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 벌떡 일어나서 봉투를 빼앗다시피 받아들고 오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 저도 봉투에 든 금액이 얼마인지 알 권리도 있고 당연히 제사 비용에 넣는 것이 맞아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2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돈이 갖고 싶으면 1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은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처럼 기본 잘 지키는 사람도 없다네요. 안 그래도 잠을 못 자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사람 속을 긁어대니 더 이상 말하기도 싫고 사무실 복도라 큰 소리 내기 싫어서 대꾸를 하지 않았더니 끊더라고요. 퇴근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어쩐 일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형수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형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이 셋을 학원에 보내야 하니 돈이 부족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이 형편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시내 중심가에 작은 상가도 하나 분양받아서 매달 월세도 들어온다고 아주버님이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물었더니 이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사실 또 하나,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집을 구할 때 해주신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결혼을 늦게 했고 둘 다 모아둔 돈이 있어서 전셋집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은 했지만 듣고 나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제사 때 형님이 시댁론을 남에게 빌려주지 말고 팔아서 손주들 학원비라도 대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길래 정말 힘든 줄만 알았거든요. 왠지 모르게 사기라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큰돈을 받아놓고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뭐든지 반반 부담하자고 하고 저희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영수증도 제대로 첨부하지 않고 돈 붙여달라고 하니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고 정말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작정하고 형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번 제사 비용 영수증 모두 보내달라고, 없으면 재발행을 해서라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해버렸어요. 돈을 못 받을까봐 그랬는지 이틀 후쯤 마트와 정육점 영수증은 보내왔더라고요. 일부러 마트 영수증에 있는 구입 목록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 가져오지 않은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커피 믹스도 있고 우유, 만두 등 본인 집에서 먹을 것도 함께 계산을 해놓고 그 돈까지 전부 총액에 올려놓고 자기를 못 믿느냐고 큰 소리를 쳤으니 적반하장이었던 거죠.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바보로 보고 갖고 노니까 재밌더냐고. 윗사람 대접해달라고 했으면 윗사람답게 행동해야지. 정말 초등학생도 안 할 유치한 짓을 해대고 아이 셋 키우는 엄마가 그 나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싶으냐고. 아이들이 배울까봐 겁난다고. 어쩌면 그렇게 나이값도 못하냐고 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 쉽게 생각하는 그 그지근성 버리지 않으면 평생 형님 앞에는 지금처럼 친구 한 명 없을 거라고 인신공격도 했습니다. 작은 거에 목숨 걸다가 큰 거 잃고 후회하지 말고 내 돈 귀한 줄 알면 남의 돈 10원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총 금액에서 형님이 개인적으로 산 물건 비용은 빼고 나머지 돈에서 두 사람 몫만 계산해서 보내버렸습니다. 저한테 호되게 당해서인지 전화는 못하고 문자로 금액이 반이 아니라고 하길래 바로 전화를 해서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요. 빨래 모아 와서 시댁에서 빨래하고 어머님이 주신 기름도 형님 마음대로 나누고 농산물도 좋고 예쁜 것만 몰래 챙기는 거 너무 유치한 거 알죠? 장남이랑 결혼해서 형님 소리 들으니 진짜 무슨 큰 자리라도 차지한 것 같은가 봐요. 형님이 이렇게 옹졸하게 구는 거는 형님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진 않겠죠. 애들 셋이 형님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울까봐 무섭지도 않으세요? 학원만 뺑뺑이 돌리면 뭐예요? 형님 인성 닮으면 남의 것도 내 거고 먼저 가진 사람이 장땡이라는 식으로 알 거 아니에요? 아랫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형님이 식구들 많다고 평소에 뭐든 많이 챙겨가고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두 사람 몫만 보냈어요. 어차피 제사나 명절 후에 남은 음식도 형님이 다 챙겨가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5, 우리가 2 이렇게 부담하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계산하려고요.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이 말이 없길래 많이 먹고 많이 가져가는 집이 많이 내는 게 맞는 거가 아닌가요?
내가 결혼한 친구들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는데 형님같이 이상한 계산법을 가진 무식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를 바보로 알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나쁘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정한 반반이 공평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공평한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시고모님이 주신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고 비꼬면서 끊어버렸어요. 오랜만에 안 하던 행동했더니 어색하긴 했지만 속은 시원하네요. 정말 유치한 사람한테는 유치하게 맞서는 게 답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제가 형님에게 너무 오버한 건지 여러분들의 조언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진짜 더럽게 보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따지면 성질부터 내는 사람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눕눈이 해주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